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알고리즘 풀이 방법이 잘못됐다고요를 발표할 김영진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목차부터 바로 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주 하는 질문. 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주변에서 알고리즘 관련해서 코딩 테스트를 뭐 도와달라거나 아니면은 어디 스터디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런 질문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 3가지,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풀이 과정, 저게 오늘 주제니까 저거부터 이제 하고 문제를 2개를 볼 거예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제 2개를 준비했는데, 그 문제 2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위해서 배경 지식이 약간 필요해서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문제 2문제 본 다음에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 소개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제가 보통은 자기소개에 자기 사진을 넣지만은 제 사진보다는 아무래도 랑이집사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랑이 사진을 넣어놨고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14학번으로 입학을 했어요. 정확히 소프트웨어학과로 입학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전정컴이라고 전정이랑 수학이 하나였는데 그걸로 입학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골라서 소프트웨어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저희 컴퓨터공학과, 저희 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로 입학을 해가지고 올해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준 온라인 저지나 솔브데이시, 코드포스 이런 사이트에서는 뭐 저 정도, 네, 그냥 대회 열심히 나가가지고 많이 참가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오늘 내용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이제 아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문제를 보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질문을 제가 진짜 굉장히 자주 받아요. 저 질문을 진짜 한 달에도 몇 번씩 듣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질문을 저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한 번씩은 꼭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안 풀리면 끝까지 고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중간에 답을 봐야 되냐,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안 풀렸을 때 뭐 답을 본다고 하면은 몇 분 정도 고민하고 답을 봐야 되냐, 아니면 몇 분 정도 고민하고 저한테 질문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 저 사전 질문 받을 때 저 질문들이 좀 나오길 기대했는데 의외로 사전 질문에서는 저게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브리타임을 최근에 봤는데 거기엔 또 저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다 들으신 다음에 저 페이지를 한번 더 띄워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다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에서 이제 저것들을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알고리즘 문제를 푼다면 우선 첫 번째로 문제를 읽어야겠죠. 문제를 읽고 이게 이런 거를 요구하는 문제구나, 이런 문제 이해 단계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현 단계가 있어요. 이제 뭐 문제 읽고 문제 이렇게 풀어야겠다까지 나왔으면은 이렇게 푸는구나가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구현해서 채점을 받아야겠죠. 네,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3가지 단계가 다 이제 필요한데, 이 3단계가 이 3단계가 사실 다 별개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보통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사람들이 문제 푸는 걸 보면 이렇게 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제를 일단 읽어요. 문제를 딱 읽은 다음에 이런 걸 말하는 문제구나를 본 다음에, 일단 뭐 비주얼 스튜디오든 VS 코드든 뭐 파이참이든 자기가 이제 코딩할 그 IDE를 키죠. IDE를 켜가지고 키보드를 딱 잡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볼까? 이러이러하게 풀면 되겠구나 하면서 적당히 풀이를 떠올리고 바로 구현에 들어가죠. 구현 들어가고 이제 뭐 틀리면은 뭐 어떻게 고쳐볼까? 디버깅을 한참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보통 풀이를 하시는데요. 풀이 과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문제 풀이랑 구현이 좀 분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작년 학술제 때도 사실 말씀드린 내용인데, 문제를 풀 때 이거를 구현을 하면서 동시에 푼다라는 건 사실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랑 같아요. 당장 단적인 예시를 들어도 우리한테 별 찍기를 시켰어요. 별 한 줄에 하나, 첫 번째 줄에 하나, 두 번째 줄에 2개, 세 번째 줄에 3개, 네 번째 줄에 4개, 이런 식으로 별을 찍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걸 구현하는 데만 해도 이제 구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쵸?
그 문제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단순히 구현이지만은 구현에도 구현하기 위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문제 풀이에도 풀이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는 건데, 이 둘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 풀이는 종이에다가 하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이러이러하게 풀어야겠다라는 풀이를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구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이해 단계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풀이 단계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구현 단계에서는 구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요 완전한 풀이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코드로 바꾸는 요 번역 작업의 구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좀 정하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문제를 보고 바로 풀지 말고 요 순서를 좀 나눠가지고 각 단계에서 할 일을, 여기서는 이걸 하고, 문제를 처음 봤으면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거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 풀이, 구현 세 가지 단계를 구현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셋 중에서 뭘 먼저 볼 거냐면요, 사실 구현 단계는 오늘 안 볼 거고 풀이 단계를 먼저 볼게요. 풀이 단계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이제 다음 PPT부터 해가지고 문제 예시를 하나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 제가 체커라는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 문제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 풀기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한 2가지 정도만 보고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 해볼게요. 1차원 직선 위에 n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전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네. 1차원 직선 위에 n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1번, 5번, 7번, 9번 이런 좌표에 있는 거죠. 이 좌표에 있고, 이 사람들이 한 점으로 모일 거예요. 모인다면 예를 들어 뭐 3으로 모인다 라고 하면은 1에 있는 사람은 이만큼 이동해야겠죠. 3으로 가기 위해서. 5에 있는 사람은 이만큼 이동해야 될 거고, 뭐 7에 있는 사람은 4만큼, 9에 있는 사람은 6만큼. 예시는 좀 다른 거네요. 예시는 5로 모일 때 기준으로 봤는데, 예시에 써 있는 걸 보시면은 5로 모인다면 1에 있는 사람은 4만큼 이동을 해야 될 거고, 5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될 거고, 7에 있는 사람은 2만큼, 9에 있는 사람은 4만큼 이동해야 될 테니까 총 10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 거리의 합을 최소로 하는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결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넘어가서 한번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7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한번 이 가운데로 모이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가운데로 모였을 때 이동 거리의 합이 어떤 값이 나오겠죠. 뭐 x라고 해볼게요. 네, x라는 값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위치로 다른 위치로 모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이는 위치를 바꿔본 거예요. 모이는 위치를 바꾼다면요, 딱 1만큼 가게 된다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초록색 3명은 모이는 위치가 가까워지니까 이득을 보겠죠. 가까워지니까 1만큼 이득을 보게 될 거고요. 나머지 4명은 멀어지죠.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쪽으로 간다고 해도 4명이 손해를 보고 3명이 이득을 보겠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 수가 홀수면요, 그냥 가운데 사람이 있는 그 위치로 가는 게 최선이에요. 네, 그 위치로 모이는 게 최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모이려고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로 모이는 게 최선입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배경 지식이고요. 짝수일 때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 수가 6명일 때 한 위치로만 모아볼게요. 한 위치로 모으면은, 네, 저 위치로 모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기서 이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쪽으로 이동하면 3명은 이득을 보고 3명은 손해를 보겠죠. 네, 저 중에서 왼쪽 3명은 이득을 볼 거고 오른쪽 3명은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전체 손해 이득은요, 변할 게 없겠죠. 그쵸? 변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안 변하냐면은 이 6명 사람 중에서 지금 4번째 사람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도 이제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어디까지 똑같냐면 3번째 사람이 있는 위치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왼쪽으로 나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4명 손해, 2명 이득을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이 있는 위치 사이는 어디든 괜찮아요. 어디든 다 손해 이득이 똑같기 때문에 저 사이는 다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요. 저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있는 위치도 괜찮고 그 안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람 수가 홀수일 때는요, 가운데 있는 사람의 위치로 모이는 게 최선이고요. 사람 수가 짝수면요, 가운데 2명 있죠. 2명 위치도 괜찮고 그 사이 어디든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배경 지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확장된 건데 배경 지식을 한 가지 더 배울 겁니다. 확장된 건데 뭐냐면 이제 2차원 문제가 된 거예요. 2차원 평면 위에 사람의 좌표가 주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한 점으로 모일 때 이동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걸 구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구하면 좀 어려워요. 직선거리로 계산이 된다면 좀 어려운데 이 문제에서는 요 이동거리가 x좌표의 차이 플러스 y좌표의 차이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x축으로 쭉 이동한 다음에 y축으로 쭉 이동해서 요 그 거리가 주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5에서 4,2로 가고 싶으면요 1에서 4까지 쭉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5에서 2까지 쭉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에 대한 게 직선거리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 맨하탄 거리라고 표현되는 거리 방식인데 저런 식으로 거리가 표현되는 상황에서 2차원 평면에 있는 사람들이 한 점으로 모이기 위한 그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위치를 찾는 문제예요. 방금이랑 비슷한데 이제 2차원으로 확장이 된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배경 지식으로 깔고 갈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람의 좌표가 이렇게 5개 있다 해볼게요. 2,2, 3,4, 5,6, 1,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0,0으로 모이려면 다음 페이지에서 0,0으로 모이려면요. 첫 번째 사람은 2,2에 있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y축도 이만큼 이동을 해야겠죠. 총 4만큼 이동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은 3,4에 있으니까 3 더하기 4만큼 이동해야 되고 세 번째 사람은 5 더하기 6, 네 번째 사람은 1 더하기 9, 다섯 번째 사람은 2 더하기 8만큼 이동을 해야겠죠. 모이는 위치를 0,1로 바꾼다면요. 2 더하기 1, 3 더하기 3, 5 더하기 5, 1 더하기 8 그리고 2 더하기 9만큼 이제 이동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모이는 위치를 0,0에서 0,1로 바꿨죠. 0,0에서 0,1로 바꾸니까 저 오른쪽 값만 바뀌어요. 지금 색칠된 값만. 그쵸? 네, 저기 색칠된 값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모이는 y좌표를 바꿔도 저 x축 이동 거리의 합은 변하지 않아요. 그쵸? x축 거리의 합은 변하지 않고 y축 거리의 합만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냥 이동거리가 최소가 되는 저 x축의 이동거리가 최소가 되는 x좌표랑 y축의 이동거리가 최소가 되는 y좌표 둘을 찾은 다음에 둘을 따로따로 찾은 다음에 거기로 모으면 되겠죠? 그쵸? 네, 거기로 모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까 1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1차원에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사람 수가 홀수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위치에 모이는 게 최선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x값이 지금 마이너스 2, 1, 2, 3, 5가 있으니까 그냥 x축에서는 요 중에 중앙값 2로 모이는 게 최선인 거고요. 저 왼쪽에 있는 저 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 중에 중앙값인 2로 모이는 게 좋은 거고 오른쪽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 2, 4, 6, 9 중에서 중앙값인 4로 모이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명이 한 점으로 모인다면 그냥 단순히 x값의 중앙값, y값의 중앙값을 따로 구한 다음에 거기로 모으면 된다 라는 게 두 번째 배경 지식입니다. 지금은 2,4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배경 지식을 배웠어요. 첫 번째로 1차원에서는 이 사람이 한 점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중앙값으로 모이면 된다. 사람 수가 짝수라면 중앙값 2개 있겠죠. 2개도 괜찮고 그 사이도 괜찮다를 배웠고요. 두 번째로 2차원에서 모인다면 물론 맨하탄 거리라는 거리 체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x의 중앙값이랑 y의 중앙값을 따로 구하면 된다 라고 했었어요. 만약에 사람 수가 짝수라면 마찬가지죠. x의 중앙값이 2개 있을 거고 그 사이 어디든 괜찮을 거예요. y의 중앙값도 2개 있을 거고 그 사이 어디든 괜찮을 거예요. 그 조합으로 아무거나 만들면 그쪽으로 모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의 배경 지식을 들고서 이제 첫 번째 문제 체커의 풀이를 보면서 이제 실제 문제 풀이가 어떤 순서로 진행돼야 되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그 배경 지식을 말씀을 안 드리면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n명의 사람이 있어요. 4명의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4명의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한 점으로 모이는 거리 있죠.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 4개의 값이 있는데 4개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 4개의 값이 뭘 의미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값은 무조건 0이에요. 네, 첫 번째 값은 무조건 0이고 뒤에서부터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값은 저 4명이 한 점으로 모이기 위해서 4명이 한 점으로 모이기 위해서
얼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지 이동거리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배경지식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네 번째 말고 세 번째 값, 저기 지금 3이라고 나와 있는 저 답은요, 어떤 걸 출력한 거냐면은 저 중에서 3명을 고른 상황 있죠? 15, 14, 15, 16, 14, 15 저렇게 3명을 고르거나 아니면은 15, 14, 15, 16, 16, 15 이렇게 3명을 고르거나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3명을 잘 골라요. 3명을 잘 골라서 한 점으로 모인다면은 그때 이제 최대한 잘 골라서 최대한 그 이동거리 합이 작게 되도록 골랐을 때 그 이동거리의 합을 저기 출력한 거고요. 저기 두 번째 출력값은요, 저 중에 2명 고른 거 15, 14랑 15, 16을 골라도 되고 15, 14랑 14, 15를 골라도 되고 2명 골랐을 때 그 경우의 수들 중에서 이동거리의 합, 한 점으로 모이는 이동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게 저기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거는요, 한 개를 모은 건데 한 개를 모으는 건 뭐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명을 모을 때, 2명을 모을 때, 3명을 모을 때, 4명을 모을 때 각각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 설명은 드렸고, 그래서 이걸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는 문제 풀이에 들어갈 때 처음 시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완전 탐색이에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 시킨 게 뭐예요? 한 명일 때 최소값, 2명일 때 최소값, 3명일 때 최소값, 4명일 때 최소값 이걸 구하라 그랬잖아요. 다 구해보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사람 번호에 이름, 사람한테 번호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4번 사람까지가 있죠. 지금 저기 있는 0은요, 1번 사람을 모으는 경우, 2번 사람을 모으는 경우, 3번 사람을 모으는 경우, 4번 사람을 모으는 경우 각각을 다 보고 그 중에 최소를 출력해주면 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저 0을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저기 있는 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냥 1번, 2번 사람을 모으는 경우, 1번, 3번 사람을 모으는 경우, 1번, 4번 사람을 모으는 경우 2, 3, 2, 4, 3, 4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코드로 다 볼 수 있다면 그럼 답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것도 이제 3명 고르는 경우를 다 보면 되고 네 번째 거는 4명 고르는 경우를 보면 되고 이걸 실제로 모두 다 구해본다면 답은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는 일단 둘째 치고 이걸 다 본다면 답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실제로 다 보기 위해서는요, 한 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 3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 여기서 n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까지 이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요, 이건 약간 수학적인 계산인데 2의 n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2의 n제곱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 n은 50이거든요. 그럼 2의 50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 안에 돌지 않겠죠. 네, 시간 안에 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구현하면 시간 초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문제 내용은 한 명 고를 때, 2명 고를 때, 3명 고를 때, 4명 고를 때 각각의 경우 중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출력을 해주려는 문제였는데 그대로 구현하면 시간 초과가 나와요. 그쵸? 그대로 풀면 시간 초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볼게요. 모으는 위치를 딱 고정을 해봐요. 0,0으로 모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고민을 해보면요, 0,0으로 모인다면 첫 번째 사람 1번 사람은요 29만큼 이동해야 0,0으로 올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 사람은 31만큼 이동해야 0,0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29, 네 번째 사람은 31만큼 이동해야 0,0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0,0으로 한 명을 모은다면 29짜리 2명 중에서 한 명이 아무나 오면 되겠죠. 그쵸? 그게 최선이겠죠. 0,0으로 2명 모은다면요 29짜리 2명이 0,0으로 오면 될 거예요. 그쵸? 만약에 0,0으로 3명이 모인다면 31 중에서 한 명도 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0,0으로 4명이 모인다면 31 모두가 다 와야 되죠. 그럼 이 상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0,0으로 1명, 2명, 3명, 4명이 오기 위한 거리는요 각각 29 그리고 29 더하기 29 58이죠 29 더하기 29 더하기 31 89 그 다음 120 이런 식으로 0,0으로 1명, 2명, 3명, 4명이 모이기 위한 거리가 나옵니다. 맞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0,0에선 이랬는데 다른 값들도 있겠죠? 다른 위치로 한번 모아볼게요. 다른 위치로 모으면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0,1일 때 이제 거리가 이렇게 나와요. 0,1로 모인다면 한 명이 모인다면 28, 2명이 모인다면 56, 3명이면 86, 4명이면 116. 만약에 0,2로 모인다면
27, 54, 83, 11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명이 모일 때, 두 명이 모일 때, 세 명이 모일 때, 네 명이 모일 때, 아까는 인원수 가지고 봤죠? 한 명이 모이는 모든 경우의 수, 두 명이 모이는 모든 경우의 수, 세 명이 모이는 모든 경우의 수, 네 명이 모이는 모든 경우의 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좌표를 가지고 0,0일 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0,1일 때 하나, 둘, 셋, 넷, 0,2일 때 하나, 둘, 셋, 넷. 이 문제의 좌표 범위가 100만, 100만까지 허용되거든요. 그러면 0,0부터 0,100만까지 한번 다 보고 1,0부터 1,100만까지 다 보고 이 좌표를 100만, 100만까지 모두 다 본 다음에 그냥 한 명 모일 때 중에 최소값, 두 명 모일 때 중에 최소값, 이걸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0,0부터 100만, 100만까지 모든 좌표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보는 방식으로도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완전 탐색 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번엔 좌표 중심으로 본 거예요. 좌표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경우의 수들을 다 보면 답이 나오긴 할 거다. 물론 좌표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시간 초과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풀이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 조합을 본다. 두 번째로 모든 좌표로 모아본다. 여기까지는 이제 둘 다 완전 탐색 풀이기 때문에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 조합을 본다는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가 오래 걸리냐면, 네, 지금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은 모든 점 조합을 보는 게 오래 걸리죠. 그쵸? 모든 점 조합이 2의 n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좌표로 모아본다는 뭐가 오래 걸리겠죠? 뭐가 오래 걸리냐면은 모든 좌표를 다 보는 게 오래 걸리죠. 좌표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100만 곱하기 100만 개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면 각각에서 이제 이 풀이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 탐색 풀이까지 생각을 해놨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문제 푸실 때 제가 잘못 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 완전 탐색 시도 자체를 안 한 분들도 계세요. 완전 탐색으로 이렇게 시도를 안 하고 그냥 이 문제는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될까? 이 문제는 DP로 풀릴까? 아니면 뭐 그리디로 풀릴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식으로 완전 탐색 풀이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완전 탐색 풀이를 먼저 떠올려 놓고, 혹시 이제 완전 탐색 풀이를 떠올린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 탐색으로 해보니까 오래 걸리네? 이 문제 완전 탐색으로 안 되나 보다 하고서 이 풀이를 아예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잘하신 거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면 잘한 거예요.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각각을 최적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탐색이 안 되네? 이제 어떤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될지 고민해야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어떤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탐색 풀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음 고민 과정을 보는 거예요. 모든 점조합을 보는 게 오래 걸리는구나. 그러면 모든 점조합을 다 보면 어쨌든 답이 안 나올 테니까 답이 될 수 없는 점조합을 좀 걸러내야겠구나 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모든 좌표를 보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없는 좌표를 걸러내야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구나 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 두 가지 최적화 방향이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최적화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걸로 하고 싶다, 나는 점 조합을 보는 게 좀 더 최적화가 쉬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답이 될 수 없는 점 조합을 어떻게 거르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게 쉬워 보인다면 답이 될 수 없는 좌표를 어떻게 거르지? 쪽으로 생각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탐색 풀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답이 될 수 없는 좌표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예시에 아까 예시랑 다른 예시요. 지금 제가 따로 그려놓은 예시인데 1,4, 2,2, 4,7 그리고 6,8 이 위치들에 지금 사람이 있는 상황을 볼게요. 지금 원래 풀이 방식은 0,0부터 100만, 100만까지 모든 위치로 이 4명을 모아보는 거였죠. 그러면 답이 될 수 없는 점 좌표가 어딘가, 답이 될 수 없는 좌표가 어딘가라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5,6이라는 점에다 제가 점을 찍어놨어요. 그쵸? 5,6이라는 점에다가 찍어놨는데 저 위치로 모이는 게 최선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 위치가 무슨 수를 써도 답이 될 수 없는 위치라면 저 위치는 사실 안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둘은 잠깐 이거랑 이제 다른 점 하나를 잠깐 치워놓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지금 저 둘은 잠깐 치워놓고요. 저 세 개의 점, 지금 진한 점 있죠? 1,4, 2,2, 4,7 제 셋이 어디로 모이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까 배경지식에서 이걸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n명의 사람이 한 점으로 모일 때 최소가 되는 점은요, x좌표의 중앙값, y좌표의 중앙값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x좌표는 1, 2, 4가 있으니까 2로 모이게 될 거고요. y좌표는 2, 4, 7이 있으니까 4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기 주황색 점 2,4로 모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 3명의 사람이 모이는 위치는 2,4라는 위치예요. 그쵸?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이든 그 x값의 중앙값, y값의 중앙값으로 모이게 될 텐데, 그러면 5,6이라는 좌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6이라는 좌표는요, 저렇게 어떤 점들을 골라도 저렇게 중점이 될 수 없는 값이죠. 그쵸? 어떤 점을 고르든지 그 점들의 중앙값이 5가 될 수는 없고요. 어떤 점을 고르든지 그 점들의 y값의 중앙값이 6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점으로는 어떤 3개의 점을, 4개의 점을 고르든지 저 위치로는 모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모일 가능성이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들이냐면 x값이 1이거나 2거나 4거나 6인 위치. 그래야 3개든 몇 개든 골랐을 때 그 중앙점이 될 수 있고요. y값이 2거나 4거나 7이거나 8인 위치들. 이 위치들만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골라서 모을 수 있는 위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100만, 100만 개의 점을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실제로 x값이 있는, 점이 있는 x값들, 그리고 점이 있는 y값들만 조합해가지고 n제곱개의 좌표만 보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0,0부터 100만, 100만치 다 보지 말고 실제 답이 될 수 있는 좌표만 보자라는 거예요. x값이 있는 x좌표, 점이 있는 x좌표, 점이 있는 y좌표. 얘네들만 보면은 n제곱상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배경지식, 사실 그 배경지식 알고 모르고는 우리 코딩 테스트 푸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문제, 방금 제가 체커라는 문제를 풀어드린 건데 이 체커를 풀 수 있냐 없냐도 사실 코딩 테스트 합격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문제를 풀 때 어떤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쓸까라는 생각을 한 게 없었죠. 그렇죠? 뭐 특별한 알고리즘이 들어가지 않아서인 것도 맞아요. 그런 것도 맞는데 일단 제 고민의 방향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완전 탐색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를 고려하고 결국 풀어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시간 복잡도를 생각 안 하고도 못 푸는데 어떻게 시간 복잡도를 고려해서 푸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 복잡도를 고려하지 말고 풀 수 있는 방식, 답이 될 수 있는 방식, 답이 나오는 방식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은 2가지였죠. 좌표 중심, 점 중심으로 본다, 좌표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2가지 방식을 떠올려 보고 각각이 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오래 걸리지 않는다, 둘 중에서 통과되는 게 있다 하면은 운이 좋은 거죠. 그냥 그걸로 풀면 돼요. 네, 그걸로 풀면 되는 거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다 안 될 거거든요. 그쵸? 내 모든 완전 탐색 풀이가 오래 걸려서 안 풀릴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버리고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지는 일단 최적화 방향을 잡고 나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최적화의 방향을 잡고 모든 점조합을 보는데 오래 걸리네? 그러면은 필요 없는 점조합을 제거해야겠다. 그러면 필요 없는 점조합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이 뭐가 있을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모든 좌표를 보는데 오래 걸리네? 그러면 답이 될 수 없는 좌표는 뭐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거할까? 이쪽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쓰이는 타이밍이 좀 이제까지 봤을 때 문제를 푸시는 분들 중에서 좀 타이밍이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문제를 딱 보자마자 그거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거는 문제를 찍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알고리즘인지 찍어가지고 그냥 DP로 풀겠다. 그럼 DP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풀이에요.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밟아가지고 좀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좀 명확하게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 탐색을 먼저 떠올려야 되고 막연하지 않죠. 그 다음에 완전 탐색에서 다음에 뭘 최적화해야 되고 막연하지 않죠. 그러니까 막연함 없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 풀이에서의 내용입니다. 네, 막연하게 이제 뭘 하지, 이건 나오면 안 돼요. 네, 뭘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지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연함 없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라는 게 이제 문제 풀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 전 문제 이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를 더 가져왔는데 문제가 이제 이건 영어 문제예요. 영어 문제라서
이것도 제가 문제 해석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길어요. 좀 긴데 저기 이제 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n이 주어져요. 첫 번째 줄에 n이 먼저 주어지는데 n은 이제 노드의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시의 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n개가 아니라 2 곱하기 n개, 무조건 짝수개의 도시가 있거든요. 2 곱하기 n개의 도시가 있고 이제 포탈도 2 곱하기 n개를 연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말고 그 아랫줄들에 수가 5개씩 주어지거든요. 무조건 A, B, C, D, E라고 하면요, 일단 저거의 의미가 B랑 C 사이에 도시가 있다, 포탈이 있다. 그리고 C랑 D 사이에 D랑 E 사이에 포탈이 있다 라는 겁니다. B랑 C 그리고 D랑 E 사이에 포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시가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1489인가요? 네, 1489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제 1이랑 4 사이에 포탈이 있고 8이랑 9 사이에 포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포탈이 2 곱하기 n개 있는데 각 도시마다 포탈은 무조건 2개씩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1도 2번 등장하고요, 2도 2번 등장하고 뭐 3도 2번, 2 곱하기 n도 2번씩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초기에 어떤 도시 형태가 있겠죠. 도시 형태가 있을 텐데 이 도시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랑 목표를 얘기를 해볼게요. 할 수 있는 작업은요, 저 A, B, C, D 형태잖아요. 10, 1, 4, 8, 9 이런 형태가 있으면요, 맨 앞에는 코스트예요. 이제 비용인데 10원만큼의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1, 4, 8, 9의 순서를 마음대로 재배치할 수 있어요. 네, 1, 8, 4, 9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1, 4, 8, 9면 1, 4가 연결돼 있고 8, 9가 연결돼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1, 8, 4, 9라고 하면요, 이제 원래 있던 연결은 끊어지는 거고 1, 8 연결이 되고 4, 9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 정보를 바꿀 수 있는데 그 연결 정보를 바꾸기 위한 비용이 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한 도시에서 저기선 지금 1에서 출발하면요, 지금 저 연결 상태에서는 1에서 8 같은 데는 못 가거든요. 포탈을 아무리 타도 8 같은 데는 못 가는데 모든 도시에서 모든 도시로 다 연결하고 싶어요. 그 연결을 위한 최소 비용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이제 비용을 적게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여가지고 모든 도시에서 모든 도시로 연결되도록 포탈을 잘 설계하고 싶다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네, 문제만 봐도 이제 저걸 어떻게 막 바꿔가지고 연결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자, 문제 이해 단계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죠. 이 문제는 뭐 포탈이 저런 식으로 주어지고 포탈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목표가 뭐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문제잖아요. 문제 이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딱 보고서 문제를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문제 이해라는 단계는 어떤 것까지냐면요, 그려서 관찰해가지고 실제 이 문제에 나온 요 연산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까지 보는 게 문제 이해거든요.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이 예시 있죠? 예시를 실제로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1, 2, 3, 4가 약간 사이클 형태로 돌고 있고요, 8, 9, 10이 돌고 있고, 그리고 5, 6, 7도 돌고 있어요. 저기 딱 예시를 저렇게 수로 봤을 때보다 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형태가 좀 단순하죠. 단순하고 되게 쉬워 보이죠. 그러면 일단 그래프는 저렇게 생겼구나 라는 건 알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이 뭐였냐면은 10원을 내고 1489를 재배치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거였죠. 그럼 1489를 재배치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1489 아니면 1498 아니면 1849 1894 뭐 1948 1984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1489랑 1498은 똑같은 애죠. 그쵸? 1이랑 4가 연결돼 있고 8이랑 9가 연결돼 있다. 이거는 1이랑 4가 연결돼 있고 9랑 8이 연결돼 있다.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 같은 것들 한번 제거하고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3개밖에 안 나와요. 네, 10원을 내고 우리가 재배치하는 방식은요, 1489 그대로 냅두거나 1849로 바꾸거나 1948로 바꾸는 3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건데 1이랑 연결될 게 누구냐는 거예요. 1이랑 연결될 게 4든가 8이든가 9든가 셋 중 하나겠죠. 그럼 나머지 둘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3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기서 딱 봤을 때 10원을 내고 바꿀 수 있다는 게 저 1489를 막 재배치하는 경우의 수들만큼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원본 그대로 냅두는 거 포함해서.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를 시도해 볼게요. 1489를 1849로 한번 바꿔볼게요. 1849로 바꾸면 그림이 어떻게 되죠? 14가 끊어지고요, 89가 끊어집니다. 14 끊어지고 89가 끊어지고 18이랑 49가 연결이 되죠? 맞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 효과를 보면요, 그냥 두 그래프를 연결해 주는 효과예요. 그쵸? 원래 1, 2, 3, 4가 있었던 이 사이클이랑 8, 9, 10이 있었던 이 사이클이랑 둘을 연결해 주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연산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쵸? 뭔가 문제만 읽었을 때 저 예제를 그대로 저 수 형태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은 저렇게 막 네모나게 세모나게 이렇게 사이클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가 나오면서 저기서 바꿀 수 있다는 연산이 있죠. 막 수열을 막 바꾸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두 그래프를 연결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10원을 내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게 11원을 내면은 뭐 다른 걸 연결할 수 있다. 3원을 내면 뭘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결국 주어진 것 뿐인 거예요. 그쵸? 이 상황에서 모든 그래프를 하나의 사이클로 연결하는, 모든 노드를 하나의 사이클로 연결하는 최소 비용을 구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 사이클 하나 있죠. 사이클 하나하나를 노드로 보고 저거를 비용으로 보면요, 그냥 최소 스패닝 트리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학년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1, 2, 3, 4가 하나의 노드라고 보고요, 8, 9, 10이 하나의 노드, 5, 6, 7이 하나의 노드라면 두 노드를 연결하는 비용들이 저기 주어진 거고, 그때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거는 하나의 트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소 스패닝 트리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면요, 그냥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뭐 이후 풀이는 사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뭐까지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문제를 딱 보고서 문제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저거를 바꿀 수 있고 우리는 하나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정도가 문제 이해가 아니고요. 이걸 그려보고 저 연산이 대체 그러면 뭐냐, 1489를 재배치하는 게 대체 어떤 연산이냐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받쳐져야지 그래야 그 다음 문제풀이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저 아래는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최소 스패닝 트리로 풀 수 있다, 이런 거는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인 거고, 관찰 단계에서 해야 될 내용은요, 이게 어떤 그래프 형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고민을 해보고 이런 것까지 관찰을 충분히 해야 문제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정도만 했다면은 이건 문제 이해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이해 단계, 풀이 단계, 구현 단계 각각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일단 문제 이해 너무 부족하게 하지 마세요. 문제 이해를 할 때 그냥 이 문제가 어떤 입력이 주어지고 어떤 출력이 주어지고, 이거는 문제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독해예요. 네, 그거는 그냥 독해지 문제 이해가 아니고, 문제 이해라는 거는 이 문제에서 어떤 연산이 주어지고 이 연산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까지가 문제 이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어요. 이제 풀어야죠. 풀 때 어떤 알고리즘으로 풀지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간 복잡도 신경 쓰지 말고 풀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답이 나오는 풀이를 먼저 충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하면서 막연하지 않게 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이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쪽이 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많이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현 단계. 구현 단계는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저건 그냥 단순히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풀이는 일단 종이에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 충분히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풀이가 나왔으면 이 풀이를 코드로 번역을 하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채점을 위한 작업인 거예요. 나는 이걸 구현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거를 코드로 옮길 수 있다, 이게 구현인 거지. 키보드 잡고 문제 풀지 말라는 거예요. 키보드 잡고 주석으로 하지 마시고요, 메모장에 하지 마시고요, 뭐 그림판 이런 데 하지 마시고 그냥 종이에다 하세요. 문제풀이까지는 종이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충분히 잘 만들어낸 다음에 구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잘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주 받은 질문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리고 Q&A 받고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고 어떤 알고리즘 문제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질문은요, 이제 이렇게 보시니까 아시겠죠? 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알고리즘 문제인지 아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고요. 바로 보이는 문제들도 있어요. 네, 바로 보이는 문제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푸는 방식 자체가 저렇지 않습니다. 어떤 알고리즘 문제인지 어떻게 아나요가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쭉쭉쭉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제가 굉장히 작아지죠. 나는 필요 없는 점접을 거르겠다 라는 단순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목표가 생겼을 때 이제 이걸 하는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거고요. 안 풀리면 끝까지 고민하는 게 좋은지 답을 보는 게 좋은지,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완전 탐색도 못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완전 탐색 풀이 자체를 못 꺼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답을 바로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거는 아직 알고리즘 문제풀이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선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고민하신 다음에 최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완전 탐색 풀이 만든 다음에 제가 최적화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적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보신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답을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최적화 방식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보시면 돼요. 문제 안 풀리면 몇 분 정도 고민하냐라는 거는 시간이 정해졌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랑 사실상 같은 답인데, 완전 탐색이 안 되시면은 바로 보세요. 네. 그럼 굳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보시고요. 저거는 원래 바로바로 떠오르는 내용이거든요. 문제 보자마자 이제 완전 탐색은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바로 보시고요. 그게 된다면은 최적화를 최대한 시도해보고, 내가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이제 시간이 정해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혹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뭐 연락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아니 뭐 백준의 인스타그램 그거 링크 돼 있거든요. 그쪽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에브리타임 쪽에다 뭐 쪽지로 연락 주셔도 되니까,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로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로 라이지 타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